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3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2주차에 했던 거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에서는 그 재무부동산학의 분야 그리고 재무이론의 의미 중에 재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의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재무화학 또는 뭐 재무이론, 재무관리라고 불리우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학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기업의 경영활동서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기업 내외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조달을 하고요.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인적, 물적 요소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재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과정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회수된 자금을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재투자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자금 흐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계속 살아남아 있는 한 계속적으로 순환, 반복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활동 자체를 자금의 순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금의 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나왔던 자본 조달,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투자 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하며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 운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본 조달과 투자 운용을 위한 경영 관리의 한 부문을 재무학 또는 재무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과 투자 운용이라는 기업의 재무적 활동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과 원리, 방법, 체계 등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자, 이런 재무관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 좀 전에 살펴봤던 투자 결정 그리고 자본 조달 결정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밖에도 기타 기능으로다 배당 결정 그리고 재무 분석 기능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투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자산의 구성과 관련된 일련의 재무적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배분하여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자금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투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개별 자산들의 전체적인 구성 관계를 자산 구조라고 이제 하는데요. 자산 구조가 효율적일수록 영업 위험이 감소하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의 목표는 자산 구조의 효율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기업 자산의 최적 배합과 이를 통한 영업 위험의 감소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자본 조달 결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자본의 구성과 관련된 일련의 재무적 의사결정을 자본 조달 결정이라고 합니다. 개별 자본들의 전체적인 구성 관계를 재무구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재무구조가 건전할수록 재무 위험이 감소하고 기업 가치가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 조달 결정의 목표는 재무구조의 건전화, 즉 기업 자본의 최적 배합을 통해 재무위험의 감소를 이루어내고 재무위험의 감소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기타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배당 결정과 재무 분석 기능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배당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과 유보 이익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재무적 의사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당 결정에 따라서 배당의 형태 달라지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투자를 통한 기업 가치와 출자자인 주주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재무 분석 기능이었는데요. 자, 경영활동의 결과가 집약적으로 표시되는 재무제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와 같은 재무자료를 분석해서 기업의 재무상태 그리고 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는 기능이 바로 재무분석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린 재무관리의 기능, 즉 투자 결정, 자본 조달 결정,
배당 결정, 재무 분석, 이런 재무관리의 기능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를 통해 기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는 게 바로 재무관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재무부동산학의 두 번째 분야는 이제 부동산학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대상으로 해서 물적, 법적, 금융적 측면들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부동산 활동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인접 분야에서 개발된 원리,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 사회과학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부동산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은 제한된 자원이 특정 시간대나 여러 시간대에 걸쳐 상품 생산의 배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연구하는 게 이제 부동산학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 그리고 금융학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학부 명칭이 경제, 금융보험, 재무부동산 학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인접 분야의 원리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은 각 분야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가지고 또다시 부동산 결정 분야,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 이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결정 분야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금융, 부동산 개발 등과 같이 의사결정이라는 부동산 활동을 주로 다루는 학문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는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평가, 부동산 관리, 부동산 컨설팅 등과 같이 의사결정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가 있는데요. 부동산 결정 분야 그리고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그리고 지식을 제공하는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제,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계 법령, 부동산 조세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이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무이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재무이론의 의미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무, 그리고 이제 기업 재무와 재무관리, 사업 조직의 유형, 재무관리의 목표, 주인 대리인 문제, 그리고 금융시장과 주식회사 해가지고 크게 6가지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재무입니다. 그래서 재무와 관련된 4가지 주제 또는 4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 투자론, 금융기관론, 국제재무, 이것이 이제 재무와 관련된 4가지 주제 또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재무는 자금 조달과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학습하는 영역입니다. 투자로는 금융자산의 가격 결정 요인, 그리고 금융자산 투자의 잠재적 리스크와 보상, 마지막으로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학습하는 영역입니다. 금융기관론은 은행, 보험회사와 같이 금융기관의 역할을 학습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 국제재무는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기관론, 이 앞서 배웠던 것들의 국제적인 부분을 학습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무이론 또는 재무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영역을 골고루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자, 우리 전공은 재무부동산학 전공은 재무학하고 그리고 부동산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교육 과정을 갖다 짤 때 많은 교과목을 재무이론 부분에다가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 재무, 투자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뭐 위험 관리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제 선물 옵션론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하고요. 금융기관론 그리고
그리고 국제 재무는 우리 전공에서는 지금은 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재무 관리를 원래 하는 전공이 이제 경영학 전공이죠. 그래서 경영학의 재무 관리 파트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경영학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들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재무를 배워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엔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강의안입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관리의 의미 중에서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재무와 재무관리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기업 재무를 우리가 크게 이제 뭐 커다란 주식회사들, 커다란 회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뭐 조금 뒤에 여러분들 졸업하시고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개인 회사를 창업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 그 개인 사업자가 하게 되는 재무이사 결정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커다란 회사들, 커다란 주식회사들이 하는 재무이사 결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즉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고 어떤 종류의 설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장기 투자 결정 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자본 예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둘째,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장기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즉, 다른 소유자를 참여하게 해가지고 자본금을 확충할 것인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부채의 형태로다 자금을 확보할 것인가? 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건 이제 장기적인 자금 조달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재무관리에서는 자본 구조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원료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상의 재무 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비교적 단기적인 측면에서 고려 사항이다라고 결정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를 갖다가 운전 자본 관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는 이 세 가지 질문, 즉 투자 결정, 다른 표현을 하면 자본 예산, 그리고 자금 조달 결정, 다른 표현으로 자본 구조, 그리고 운전 자본 관리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분야가 바로 기업 재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관리 기능을 일반적으로 최고 재무 경영자 CFO 해가지고 Chief Financial Officer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고 재무 경영자 또는 뭐 재무 담당 부사장이 맞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뭐 조그마한 회사들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오너가 CEO가 이 최고 재무 경영자 역할을 함께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최고 재무 경영자가 뭐 부사장 정도의 직급이 아니라 그냥 뭐 부장이나 과장 정도 직급이 뭐 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 재무 경영자는 재무 담당 임원 그리고 격리 담당 임원의 활동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은 잘 모르지만 격리 담당 임원은 원가회계, 재무회계, 뭐 세무, 그리고 경영정보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재무 담당 임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금과 신용 관리, 재무 계획, 자본 지출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적은 기업들 같으면은 한 사람이 재무 업무하고 격리 업무를 모두 한꺼번에 관장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 재무, 그러니까 재무 의사 결정을 할 때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갖다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본 예산은 투자 결정, 뭐 좀 정확히 얘기하면 장기 투자를 결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과정, 즉 투자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자본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자는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투자 기회, 투자 대안을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수중에서 이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가치를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 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비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러니까 손실보다 더 큰 이득을 창출해내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투자 대안이 있으면 그런 투자 대안을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구입하는 거, 이게 투자인데요. 구입한 자산에 의해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의 가치가 자산의 비용을 초과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투자 기회, 투자 대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선별해 가지고 골라내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자본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본 예산의 핵심은 결국 미래 현금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뭐 현금 흐름은 이제 둘로다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 현금 유출이고요. 그다음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 현금 유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 지금 투자를 했는데 한 10년쯤 뒤에 현금 유입이 발생을 한다. 그럼 나머지 9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 9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견뎌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기업도 있고 그럴 수 없는 기업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의 변동성, 이걸 갖다 이제 위험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험 또는 리스크.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의 크기, 시점, 그리고 위험에 대한 평가가 자본 예산, 즉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재무이사 결정은 자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본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업 운영에 사용하는 장기 부채 그리고 자본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기 부채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이제 비유동 부채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산을 갖다가 회계하기 위해서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둘로 다 구분한다라고 했죠.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해가지고 1년 만에 갚아야 하는 부채, 그게 이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유동부채,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1년 초과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큰 기간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동부채, 장기적인 부채와 그리고 자본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자본 구조이고 결국은 자금 조달 결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본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재무관리자는 자본의 규모 그리고 자금의 원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빌린다 또는 얼마만큼의 자금을 자기 자본의 형태로다가, 그러니까 뭐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해가지고 축적을 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자금의 원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타인의 자본을 가져다 쓰는 거, 부채죠. 그리고 자기 자본,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크게 두 가지 원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자금의 원천, 이 두 가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자금의 원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자는 총 자본의 조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본, 그리고 비유동부채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도 또 사실은 새로운 주식했을 때 또 보통주 우선주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총 자본의 조합을 결정하는 거, 어떻게 자본을 구성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을 평가를 해야지 이 자본 구조, 즉 다시 말해서 자금 조달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운전 자본 관리가 바로 또 이제 재무이사 결정에 중요한
세 번째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전자본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본은 기업의 단기 자산 그리고 단기 부채를 한꺼번에 운전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보시면 정확하게는 이제 운전만 또 이제 그 단기 자산에서 단기 부채를 뺀 것, 이걸 갖다 순운전 자본,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말 뒤에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기업의 단기 자산은 그 회계 처리할 때 유동 자산으로 이제 처리하는 것들이 단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부채는 유동 부채로 처리하는 것을 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본 관리는 기업이 계속 사업을 운영을 해야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상의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기업이 있는데요. 아주 그 조그만 부채를 제때 막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도산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하거든요. 뭐 그때 부채는 대부분 장기 부채 그리고 이제 좀 큰 규모의 부채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단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기업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본 관리를 굉장히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운전자본 관리의 주된 내용은 현금과 재고 자산을 얼마만큼 보유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외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정한 외상 판매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 조달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조달의 원천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운전자본 관리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업 정말 재무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처음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 측면에서 살펴보다가 기업 측면에서 재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고, 그다음에 정말 재무 관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 조그마한 기업서부터 큰 기업까지 또는 이제 개인 회사의 형태에서 주식 회사의 형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물론 현실에서는 주로 대기업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업 조직의 유형 또는 사업 조직의 법적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개인 회사고요.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개인 회사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합쳐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회사. 뭐 이건 간단하죠.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 회사는 특징이 가장 간단한 사업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규제가 적은 정부의 규제가 적은 조직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특징들 때문에 또 나타나는 그 특징이 다른 사업 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후에 대기업이 된 기업들도 처음에는 소규모의 개인 회사부터 출발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기업으로 해가지고 출발한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뭐 요즘은 사실 뭐 대기업의 그 자회사 형태로 해가지고 또 다른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정말 개인 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대기업이 된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개인 회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소유주인 자영업자가 모든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정말 장점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문제점도 있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일단 자영업자는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에게 이제 돈을 빌렸어요. 자금을 빌렸어요. 그럼 나중에
회사에서 갚아야죠. 근데 회사에서 개인 회사에서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 소유의 사적인 자산을 통해서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게 큰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의 수입과 개인의 수입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소득세, 우리나라의 소득세 같으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급여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자소득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양도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업소득으로 해가지고 또 세금이 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개인 회사의 수명은 어떨까요? 소유주의 수명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 막 자녀들이 또 대를 이어가지고 개인 회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이 꼭 그 회사를 물려받는다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물려받는다라고 해도 일단 대표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또 이제 조금씩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대표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소유주가 수명을 다하면 뭐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한다든지 하면은 개인 회사의 수명도 거기서 이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조달할 수 있는 자본금, 결국은 자기 소유, 그러니까 소유주의 개인 재산에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고 타인 자본으로 확충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빌려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빌리는 규모, 자금 규모 많지는 않을 겁니다.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기회, 좋은 사업 기회가 있다, 사업 대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금 부족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회사 전체를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다 이전한다라고 하면 회사 전체를 통째로 넘겨야 되죠. 그래서 그래도 좀 규모가 큰 개인 회사다라고 하면 이런 소유권 이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문제점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회사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조직들도 기업 조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명 합자회사 뭐 이런 것도 이제 정말 많이 이제 정말 출연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명 합자회사는 어떤 것이고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잠깐 쉬었다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